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난파된 신안선부터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조차 없었던 당시 발굴은 대부분 해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당시에는 그 민간에서 잠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수중 발굴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수중 발굴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첫 수중 발굴로 기록된 신안선 발굴은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이 어려웠던 상황.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를 극복하고 수중에서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토막은 바로 인양을 했는데 다른 한 토막은 당시의 여러 조건 때문에 바로 인양을 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인양을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우리가 발굴했던 그 연골은 다소 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충이 먹은 거죠. 그 사이에.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면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 태안 앞바다 마도 3호선의 발굴 작업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또 파셔야지. 또 파야지. 네, 또 파야지. 여기 유물 인양은 잠수사의 몫이다. 헬멧에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바닷속 상황을 알 수 있고 마이크로는 바지선과의 교신이 가능해졌다. 계속된 장비의 개발은 수중 발굴 현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잠수사가 들어온 바닷속은 흐릿한 시야와 빠른 조류로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수중 발굴에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그리드는 발굴 구역의 구분, 방향 표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잠수사가 작업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대개 한 구획당 가로 세로 1m의 정사각형으로 그 틀에 맞춰 구획틀을 만들어간다. 그리드 밑의 수중 유물은 발굴 전 철저한 기록과 도면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닷속 시계는 고작 1m 정도. 그리드가 설치되면 매몰 선박과 다른 유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 수중에서는 1m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1m, 1m의 정사각형을 위치별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 위치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획 틀이거든요. 그걸 그리드라고 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사람이 이렇게 뭐 줄자를 재고 뭐 하더라도 그 위치는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드 1m, 1m 그리드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편차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드 설치가 끝나면 제토 작업이 진행된다. 유물을 덮고 있는 퇴적물들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때도 유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장비가 투입된다. 바닷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유물은 훼손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모든 처리 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수중 발굴에 있어 많은 첨단 장비가 투입되고 철저하게 계획되는 것도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중 발굴과 관련해서 첨단 장비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또 실시간 잠수사들이 이 작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영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하고 바로 지금 송수신을 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고 받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물의 어떤 손상이나 유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바로 제지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유물을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이 가능해진 것은 수중 발굴에 과학이 접목되면서였다. 그 앞쪽 그 흙들 많이 차 있을 텐데 접환이 맞나요, 그게? 아, 알겠습니다. 일단 유물로 확인되면 인양이 시작된다. 바닷속 유물은 조류에 떠밀려 갈 수도 있고 언제 변할지도 모를 바다 환경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유물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유물 수습의 방법도 달라진다. 갯벌 위로 노출돼 있는 유물. 나무 재질의 긴 막대다. 목재 유물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긴 시간 바닷속에 있던 목재는 이미 많은 훼손이 일어난 상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내부에 그 있었던 그런 여러 성분들이 그 훼손되어서 이제 스폰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육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수면 위로 나와서 그 뭐 한 단 30분 정도라도 건조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뭐 본래 상태를 그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훼손이 진행이 돼 버리니까.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유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부터 유물의 처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유물은 인양되면서부터 이미 또 다른 훼손 환경에 노출된다. 2차 훼손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발굴과 보존은 어쩌면 또 다른 파괴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과학과의 싸움이다.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괴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발굴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파괴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발굴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 광동성 양지양시 하이링섬에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바로 해양 실크로드 박물관. 이 박물관 규모는 그 넓이가 13만 평방미터로 박물관 수장품의 규모가 3만여 점에 이른다. 놀랍게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유물들은 모두 한 곳에서 발굴된 것들. 중국 난파선 남해 1호에서 나온 유물들이다. 这个南海1号是南宋时期的一艘远洋贸易商船，它长从目前调查结果来看，长有30.4米，宽有9.8米，行深有4米。它主要是一艘商船，大概也是从事一种商业贸易啊，主要是销售这个瓷器。 해양 실크로드 박물관엔 매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 유리관, 수정궁이다. 그 안에 남해 1호가 보관돼 있다. 발굴 당시 남해 1호의 인양 방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통 방식대로 선체 안에 유물을 발굴한 후 선체를 인양할 경우 선체의 2차 훼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其实我们认为最贵重的文物就是沉船的船体。如果要是我们发掘船体，就可能要把沉船船体给拆掉，拆掉再拼接，那是非常难的。所以我们用这种方法呢，首先把我们认为最贵重的文物，就是沉船的船体保护下来了。 그 결과
2007년 난파선 남해 1호 발굴 현장에서는 새로운 인양 방식이 시도됐다. 전체 인양이었다. 这是一个整个沉箱的结构图。我们的沉箱分了上下2个部分，最后起吊出水的就是这个沉箱的上沉箱，这个沉船就包裹在上沉箱内。它的一个沉箱是双壳体结构，就是有2层的壳体，就是为了保证这个沉箱的整个的强度。 인양 당시 남해 1호는 특수 제작된 인양 상자에 통째로 담아 올려졌다. 무게가 5천여 톤 이상이 넘는 인양 상자를 들어올리기 위해 아시아 최대 기중선이 투입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철강으로 특수 제작된 인양 상자를 남해 1호가 묻혀 있는 바닷속 위치로 정확히 내린다.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올려 그 무게로 인양 상자가 남해 1호가 묻힌 해저 15m 아래로 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런 다음 이중구조 사이의 틈에 길이 15m, 무게 5톤의 철근 36개를 양쪽 홈에 끼워 넣는다. 인양 상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철판으로 밀봉하면 인양 상자가 분리된다. 인양 상자를 크레인으로 수중 1m 지점까지 끌어올린 뒤 바닷속에 대기하고 있던 이동 선박 위로 옮겨 이동 선박을 물 위로 서서히 올려 물을 빼며 인양을 진행했다. 이렇게 남해 1호의 전체 인양엔 다양한 공학적인 설비가 활용됐다. 应该讲，蓝海1号整体打捞呢，我想它首先是一个水下考古技术方面的一次创新，因为这种打捞的方式在这个整个世界范围内都没有实现过。那通过这种方式呢，我们就实现了这种水下文化遗产的一个迁移式的保护。我们把它这个完整水下文化遗产完整的移到一个可以人为控制的环境里面，可以做更精细的这种发掘、保护以及后期的这个展示工作。 남해 1호를 수정군까지 옮기는 것도 문제다. 운반 과정에도 공학적 설비가 필요했다. 이동 중에 남해 1호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공기주머니였다. 유물에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바닥에 공기주머니를 깔아 끌어당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남해 1호가 이곳에 옮겨진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선체와 유물 모두 인양 상자 속에 그대로 수정 공간에 보존되고 있다. 몇 차례 부분적인 발굴 작업은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발굴이 가능해질 때까지 이대로 둘 예정이다. 我们要把这个文物的保护措施 和保护的技术路线都完善了，我们才选择正式的发掘方案。所以这个保护措施和保护那个技术路线呢，它是有一个过程，因为它这种文物是一个劣化是一个渐变的过程，所以要等这个过程完成以后，我们根据这个过程来做这个正式的发掘方案。 수정궁은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남해 1호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수정궁 안의 환경은 남해 1호가 잠겨있던 바닷속 환경과 동일하다.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과 순환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그리고 물의 깊이는 12m를 유지한다. 这个12米呢，对于水下考古来说，这个潜水在12米的水深里面是不需要减压的，就是对有效的防止了工作人员就是潜水这个水下考古人员患减压病的那个几率，基本上是不会得减压病的，在这个深度。第二个有一定的就是说船表面到水面有4到5米的那个压差，
作为常规的那个抽泥器具式抽泥是可以做到的，就是它可以进行抽泥，太浅了也不行，太深了呢也不行。 수정궁 안의 바닷물은 순환 시스템에 의해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해준다. 这个是排水的，是我们平时水晶宫里排水的是一个循环的一个部分，一个构件，日常的维护各方面的。我这个那一下啦，你要清理下就，有些呢就把。 수정궁은 8개의 배수관을 통해 하루에 6시간씩 약 800에서 1000입방미터의 물이 순환된다. 바닷물은 해양박물관에서 300m 떨어진 해저에서 배수라인을 통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매일 이렇게 수정궁 안에 물을 순환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남의 일호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정궁 안에 물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발견 이후 인양에서 수정궁에 오기까지 20여 년. 남의 1호의 본격적인 발굴과 보존 처리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양 발굴은 끊임없는 연구와 과학의 기록이다. 科学只能代表一种手段，但是它最终的目的都是为这个发掘服务，为我们这个获取遗址的文化信息而采用的一种手段。 해안보존센터에 있는 타렴장. 현재 이곳에서는 마도 2호선의 선체편들이 타렴 처리 중에 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유물은 인양 후 무엇보다 염분을 제거하는 타렴 처리가 최우선돼야 한다. 오랜 시간 바닷물에 잠겨있던 목재는 인양 후 수분이 증발하고 염분이 세포에 달라붙어 수축과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수중 유물은 반드시 타렴 처리를 거쳐야 한다. 수중에서 인양된 금속 유물은 대부분 부식물이 뒤덮인 채 발견된다. 마도 2호선에서 발굴 인양된 이 유물 역시 마찬가지. 금속 유물의 경우 타렴 처리 전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철제 유물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침투될 때 갯벌이 고착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암석화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소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철과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유물에 부식에 영향을 줘서 이 유물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발굴된 유물은 재질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이때 정확한 유물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처리가 오히려 원형을 파괴하거나 또 다른 훼손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물의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존 처리 방법을 찾아낸다.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적인 분석은 항상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유물의 내외부의 구조적인 결함 상태, 그런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적외선 촬영 같은 기본적인 관찰 분석을 실시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유물의 보존 처리 방법, 그리고 보존 환경에 대한 방법, 그리고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시대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게 분석 과정입니다. 마도 1호선 발굴 당시 인양된 금속 유물의 분석 작업이 한참이다. 유물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광학 현미경을 통해 유물이 가지는 고유 모양을 확인해 이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금속 유물은 제작 과정과 환경으로 인해 미세 구조가 모두 다르다.
미세 조직 구조로 관찰을 통해서 침상 구조의 마르텐 사이트가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상의 쌍정이 관찰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온으로 단조 작업을 한 이후에 찬물에 급격히 딱 냉각을 해서 제작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성분 분석이다.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유물 표면을 확대해 이때 화면에 얻어진 상을 성분 분석기로 보내면 분석 결과가 나온다. 구리가 약 77%, 주석이 약 23%로 제작된 청동이다. 이런 과학적 분석 조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보존 처리 방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유물은 합성 수지용에게 침적해 진공 함침기에서의 경화 처리가 결정됐다. 약화된 유물의 강화와 부식 방지를 위해서다. 저희가 유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저희들이 그 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이 만들어진 그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후세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사들이 탈엠장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가지고 온 박스 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든다. 코어 채취기다. 선체 목편에서 코어를 채취하기 위해서다. 우선 발굴 선박은 그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연륜연대 측정법. 나이테의 패턴을 이용해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선박으로 사용한 목재는 채취된 시기와 지역적 기후에 따라 나이테의 간격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대상이 유물이기에 함부로 훼손을 가할 수 없다. 그래서 연륜이 잘 보이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을 먼저 취한다. 유물의 어떤 그 형태,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그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때론 직접적인 시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코어 채취다.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면 직경 약 0.7cm의 작은 구멍에서 원통 형태의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세월의 흐름으로 연륜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실시한다. 코어로 채취된 시료로 보다 정확한 목재의 연륜을 확인할 수 있다. 채취한 코어는 현미경으로 연륜의 폭을 측정해 파일로 저장한다. 측정된 연륜들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데이터화한 마스터 연대기에 적용해 연대를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찍은 연륜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해 하나의 연륜으로 만들어 연대를 측정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선체들이 거의 고려시대 선체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려시대 선체들이 배마다 구조적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체들 고려시대 선박에 대한 그 연대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연대를 얻어서 그 선박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본 데이터 축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중에서 인양된 목재의 보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 유지와 강도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재 속을 채우고 있던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약품을 넣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화 처리 과정을 거친다. 약품의 농도와 처리 기간은 유물에 따라 다르다.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구조 내에 약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용액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물른 상태죠. 경화 처리가 시작되면 나무의 세포를 채우고 있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품을 침투시켜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 메꿔준다. 단계적으로 약품을 흡수시킴으로써 건조와 변형을 막을 수 있다. (2003년) 발굴된 12동 파도선의 선체편들이 4년간의 경화 처리를 마쳤다. 이 선체편들은 앞으로 밀폐 공간에서 오랜 기간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조 처리가 끝나야 비로소 목재 본래의 강도를 되찾게 될 것이다. 전시실로 옮겨진 달리도선 선체편들은 이제 복원을 앞두고 있다. 달리도선은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의 전통 한선으로 복원이 완료되면 선박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선박 복원에도 과학이 접목되고 있다. 선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강도면이라든가 조립했을 때의 방법들, 또 연결 구조에 대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은 상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적으로 벌어지면서 배형이 틀어진다는 거죠. 선박 복원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형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양된 선체편들의 실측 결과를 가지고 조선 공학적 분석을 거친다. 조선 공학적 분석은 고대 선박을 건조한 그때 당시의 조선 기술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다. 선체 복원력과 운항시 받을 저항력 등을 고려해 제작된 선박의 형태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 후 잔존부재의 실측 결과로 도면화 작업을 거쳐 모형 복원 후 실제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 선체를 각각 해체해서 인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저에서 이제 촬영했던 영상본 말고는 발굴 당시에 정확한 그 선체 구조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잔존 부재를 이렇게 발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결합이 돼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이제 선박 복원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다에서 잠자고 있던 수중 유물들이 첨단 과학기술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공개됐다. 발굴에서 보존, 복원까지 최고 20여 년이 넘게 걸린 유물도 있다. 이런 유물에 있어 보존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전시 공간의 환경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목재류는 온습도에 민감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 복원된 유물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PEG 용액의 경우는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약품으로서 습도에 상당히 민감한 약품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온도와 습도를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그 약품이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보존 처리를 마친 유물들인 만큼 훼손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각 유물의 재질과 보존 처리된 약품에 따라 환경을 달리하여 맞춰준다. 보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존 처리 후에 환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에 따라서 유물을 오랜 시간 보존을 할 수 있고, 보존 환경이 전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 처리가 아무리 잘 됐더라 하더라도 보존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로 다시 재파기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닷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바닷속 어딘가에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조각들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수중 유물은 발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중 유물의 조사와 발굴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만큼 바닷속은 우리와 가까워졌다. 바다는 긴 세월을 견딘 유물들을 품고 있는 곳이기에 그 세월의 비밀을 밝혀줄 과학적인 탐사와 발굴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 바닷속 시간은 더 이상 멈춰있지 않을 것이다.